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누구에게나 숨겨진 마음이 있다. 장정은 지음, 출판사는 꿈꾸는 인생. 이 책은 정신 분석가가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책을 읽는 동안 은근히 재미있고요. 사례들도 나와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읽다 보면 재미와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장정은. 이분은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에 기도놀이, 안수놀이, 설교놀이를 하며 자랐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싶어서 해병대에 지원했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제대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 수련을 통해 인간에게 무엇보다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분석의 과정 또한 한 사람을 살피는 놀이로 여기며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인기 강좌인 청춘의 자기 이해에서도 놀이와 심, 여유와 유머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거쳐 미국 드류대학에서 심리학과 종교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미국 NAAP에서 인증받은 공인 정신분석가이기도 하다.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등에서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나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기, 프롤로그.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의 마음이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의 장이 형성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정신 분석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깊이 존중하려는 사람, 치유적 관계를 제공하는 상담사, 그리고 부모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이 되기를 소망한다. 장정은. 차례 제1장 내가 모르는 나, 제2장 무의식으로 향하는 우회로, 제3장 느낌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제4장 무의식적 의사소통의 방식, 5장 나에 대한 나의 느낌, 6장 자기 대상, 거울 자기 대상, 7장 자기 대상, 이상화 쌍둥이 자기 대상, 8장 치료의 기술, 지지하기와 드러내기, 에필로그, 나와 너를 향한 깊은 존중. 무의식은 억압으로 생겨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억압이란 과정을 통해 생긴다고 이해했다.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사건을 읽는 것이 억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특정 기억이나 감정, 사건 등이 의식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은 생겨난다.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 짜증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대놓고 미워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한 만큼 미움도 억압이 쉽지 않다. 결국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너를 좋아해. 의식적으로 반대의 감정을 갖는 것이다. 나는 학교에서 교수님 사랑해요. 교수님 강의가 정말 좋아요 하고 지나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보면 일단 의심을 하게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에 담긴 오해,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일부이기도 한 특정 부분은 내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억압시키려 할 것이다. 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억압의 힘, 걷어내기. 프로이트는 그의 이론의 후기에서
억압을 유발하는 마음의 구조를 초자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독자들 또한 자신의 초자아를 생각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내적 긴장과 불안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인생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억압은 우리 삶에 필요하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적당한 억압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이나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었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너도 내 마음을 느껴봐. 자기 표상, 곧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 분석은 주로 놀이 치료를 통해서 진행된다. 놀이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주제는 아동은 전지전능한 것처럼 비춰지고 권위자가 되고 상담자인 나는 그에게 종속된 약자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불쌍해요.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경향을 가진 한 내담자가 나를 찾아왔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이 내담자는 첫 회기부터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았다. 선생님은 불쌍해요. 이 작은 방에서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계시잖아요. 이야기를 들을 때 졸리지 않으세요? 내담자의 이런 반복적인 말은 평소 불쌍하게 느낀 적이 없었던 나 자신을 점차 불쌍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하루는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오늘도 남의 이야기만 듣기만 하셨겠죠? 이제 선생님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매주 오잖아요. 제게 선생님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에 하마터면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뻔했다. 나는 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불쌍해질 것을 요구받았다. 이 또한 일종의 압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도 삶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과 나에 대한 좋은 느낌을 내 안에 견고하게 형성한다면 사는 게 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잔잔한 강일 수도 있는 삶을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자. 인생을 살아가는 답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먼저 좋아져야 분석가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분석해야 한다. 미국에서 공인 정신분석가가 되려면 분석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300시간의 분석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분석가를 포함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교사나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생을 돌보지 않을 만큼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니 너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을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는 죄책감을 주입시켜서 높은 행동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 또는 뭐뭐 해야 한다는 강박적 성향을 갖게 된다.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결국 아무도 내 곁에 없을 거야. 이는 두려움을 주입시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느낌, 정신분석은 점차적으로 그 초점과 강조점이 변화되어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했다. 코엇의 자기 심리학이다. 마음의 질병을 이해하는데 자기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의 문제, 아들의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아들은 방 침대에 누워 꼼짝달싹하지 않은 채 어머니에게 방 안에서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들을 버려달라고 부탁했다. 엄마, 저 휴지 좀 버려줘. 과자 봉투도. 여기 음료수 캔도 버려줘. 행여나 아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어머니는 아들의 요청대로 쓰레기를 대신 버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서 엄마, 나도 버려줘였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이르기도 한다. 늘어나는 주름과 불룩하게 나온 뱃살은 나를 썩 좋게 보이지 않게 한다.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이라도 하면 내가 잘못한 일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능력을 공격해 오는 일상의 경험이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자기감을 잘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자기감을 유지하지 못한 채 지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난 여드름 하나로 마음이 무너져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식당 종업원의 불친절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자기감 관리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건강한 자기감은 성공의 열쇠. 자기감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부나 일, 관계에 있어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고 또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알아주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한 자기감은 중요하다. 자기 대상, 내게 반응해주는 대상. 자기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누군가의 반응이 필요하다.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쩌면 늘 지나치게 평가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전이 감정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타인이 자신을 비난하고 여기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인정받고 싶은 소망을 포기하고 자신의 환상 세계에 몰두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가 아닌 게임이나 SNS 등 온라인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만나는 거울들. 나는 특별하고 싶어요. 유년기 아이는 자신의 특별함과 가치를 알아봐주고 확인해주기를 다양한 형태로 요청한다. 간혹 아이의 가치와 특별함을 알아봐주는 것이 아이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모들이 있다. 아이를 칭찬하면 아이가 버릇없이 자라게 될까봐 불안한 것이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특별함의 경험을 유년 시절에 갖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포용할 만한 내적인 그릇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마음의 결핍, 성인 상담에서 주로 관찰되는 느낌 중에 깊은 공허감과 소외감이 있다. 공허감은 소외감은 해결되기 어려운 감정이다. 이들은 마음에 매우 허하고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감각을 외부에서 대해 어떤 대상에 의해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공감을 통해 자라난다는 점이다. 적당한 공감은 제공받아야 하고 그래야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삶이 풍요롭게 된다. 자신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임을 배우게 되는 것을 공감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든 안 했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나 자신에 대한 느낌이다. 첫 시작이 바로 거울 반응이다.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느라 결핍이 생겨난 사람들에게 거울 반응은 그 결핍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당신은 최고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정도가 다를 뿐 공허감과 외로움 그리고 무기력을 경험한다. 불쑥불쑥 찾아와 나를 건드리고 때로는 오랜 시간 내 안에 머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감정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내적 결핍이다. 결핍이나 결손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공허하고 외롭고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이것은 무력과 우울함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나에게 인생이 어려운 순간에 나를 바르게 지도해 줄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삶을 나누며 특별한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함께하는 친구나 집단이 있습니까? 에필로그, 나와 너를 향한 깊은 존중. 나는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분석가로 많은 내담자를 만나면서 우리 시대에 얼마나 큰 억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의 억압, 자발적인 욕구와 몸짓의 억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든 잘할 것을 요구한다. 많은 부모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혹은 내 아이가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에 자녀에게 이것저것을 배우도록 요구한다. 아이가 좀 더 크면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을 강요한다. 오늘 이 사회를 보자. 얼마나 경제적인가,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 환상을 심어주는가, 얼마나 효과와 성취를 강조하는가,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얼마나 자극적인 것인지, 사회적 힘을 악용하여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려 하는가. 이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면 빈도가 줄어든다면 어쩌면 상담자나 분석가들을 찾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지 모른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나의 상처와 불안을 공감적으로 반영해주며 내가 가진 독특함과 자발적인 몸짓을 알아봐주고 확인시켜주는 관계가 필요하다. 이 사회가 인간의 온전성을 알아주고 진정한 나가 활짝 꽃피울 수 있는 너와 나의 치유적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책을 모든 독자가 그런 관계와 만남을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의 삶이 안녕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책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마음 상태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